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 그러고요.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얘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특히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좀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한국의 기원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 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사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의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존중하는 의미로 출입 기자단의 총 간사분께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 간사는 뉴스원 심원기 간사님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한 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와 같은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그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소회라면 그래도 할 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분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뭐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뭐 상법 개정 같은 거죠. 그리고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주가 조작이나 뭐 허위 공시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 국민들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뭐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그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 영혼이 없다,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결국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줘 가면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 인사가 중요합니다.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 저는 뭐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또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공식 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게 이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이제 모임 자체도 좀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죠. 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만나는 건 공식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그건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하도 귀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맞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양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양보할 수 있죠. 도달하는 길은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뭐 기차 타고 갈 거냐 뭐 그런 거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버스로 타는 걸로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부적절한 얘기, 뭐 설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예죠. 10개를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쳐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 이런 걸 양보할 수는 없고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야합이죠.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 그러나 정말로 이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해서 2개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목하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지목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그럼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드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지목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듭시다. 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대통령께 네. 지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성 네, 할까요? 여기 앞에 누구신지. 계시고요. 마이크 전달 주시면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저 KTV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너무나 이제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에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건 사실 4.5일제가 아니죠. 그건 변형된, 그건 변형 근로제에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그냥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강제로 뭐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그러면 결국은 뭐 공무원, 공기업 또는 뭐 일부 대기업 이런 데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데 더 줄이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흐름으로 좀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 네, 남자분으로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저 뒤쪽으로 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맨 뒤에 계신 대통령께서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누군지 분 모르겠는데 네. 그냥 골라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 보니까 평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그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강원도민일보? 네, 강원도민일보 이세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이 지역은 이제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그런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정치적 상황과 조금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은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이 기자회견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어쨌든 이런 든든한 국방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상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2개 더 득 보는 거니까 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북 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려를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하필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요만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시 갔다고 다시 상담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근데 대개 부부 상담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역할을 바꿔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진영과 진영 관계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53년 전쟁 후에 지금 한 80년 되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또 아니죠.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뭐 흡수하겠다는 거야, 뭐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잊으셨을까봐, 지금은 민생, 경제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조금 주제에 부합한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뉴스원 심원기 간사께서 다시 나와 주셔서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 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에 전달될 때 짜릿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 경제 관련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네. 합니다. 예, 추첨해서 처음 이렇게 뽑혀서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네. 더 기쁩니다. 네. 예, 그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안팎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그 관련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경우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제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든가 정부 기구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소비 유발 효과가.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 예상하는 거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냐, 소비 승수 효과가.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 여기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뭐 엄청난 부자한테 뭐 15만 원 뭐 큰 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감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 할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풋불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번엔 제가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네,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맞으실까요?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풀뿌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 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아요.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이제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뭐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이제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추세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이제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해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지수들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든 겁니다. 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뭐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우리 참모델의 주장인데 그럼 땡땡수당이라고 하죠. 땡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서는 강원도니까 또는 군단이니까 또 인구 소멸 정도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 줘가지고 여기는 1점 예를 들면 1.5 저기 전북 무주는 뭐 1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런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를 만들어서 뭐 지방 교부세 또는 뭐 SOC 결정 또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 해가지고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주거나 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뭐 또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양수철 우리 옥천신문 기자님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두 분을 지목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지목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왼쪽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일종의 그 특혜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채널 A 반장님이죠? 아, 네. 채널 A 반장님한테 네.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아, 네.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면. 네네. 네, 대통령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국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뭐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뭐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죠. 근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원래 법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원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한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원시국가죠.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하죠. 그걸 딴 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뭐 그 점도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경찰 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반장님이신가요? 네, 이동훈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를 묻는 거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 이제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죠.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관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근데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맞는 게 좀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따르면 바꾸면 되죠.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잖아요. 뭐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데나 바꾸면 되죠.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요. 내가 말을 좀 줄여볼 테니까. 이번에 네. 좀 외신 기자분에게, 왜냐하면 정치 그러시죠. 그리고 안보 분야도 있으니까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신 기자분들이십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지목해 골라요? 주시면 우리 여성 먼저 할까요? 어디? 지목해 주시면 저희가 네, 순차 네. 통역으로 그럼 한 분 더 하시죠. 그럼 하는 김에 외신 기자. 외신 기자 한 분 더 할까요? 네네. Okay, Kat Barton from the AFP News Agency. Good morning, Mr. President. Where is your administration at in terms of the tariff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네, 여기서 순차 통역해 주시면.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캐터린 발톤 기자입니다. 여기도 잘못 알아듣겠는데 좀 천천히 말하세요. 예,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말이 빠르셔가지고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일단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그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외신 기자 한 분 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네. 지목해 주시죠. 외신 기자는 그러면 저 맨 뒤에 계신 분으로 하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장 저하고 멀다고 생각되는 분으로. 네.
대통령, 안녕하세요. 일본 산케신문 그렇군요. 산케신문. 사쿠라이 노리오입니다. 좀 늦었는데 진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 대표 하실 때 우리 외신하고 소통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외신하고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 오셨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그 한일 수교 60주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거 마련하실 생각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네. 제가 저 때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를 한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네.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뭐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됩니다. 또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230만 명이라든가 하여튼 1200 수십만 명이 이제 오갑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좀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는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같은 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뭐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셔틀 외교 보고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뭐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압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뭐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게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그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협력하는 게 또 맞겠죠. 근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를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사회문화 분야를 받겠지만 이 외에도 좀 섞어서 받겠는데요. 지금 제가 제보에 의하면 추첨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 뉴데일리 박아름 간사께서 추첨함을 통해서 명함 2장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명함 뽑아서 제게 주시면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간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간사는 또 추첨이 아니라 선거로 뽑힌 네. 걸로 선출된 간사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고요. 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홍선미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 사태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긴장감 아니면 뭐라 그럴까 표현이 부적절한데 하여튼 그런 불신 이렇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아요. 일부 또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죠. 제가 또 하나 그 희망의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의료단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좀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저는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전에 제가 박단 위원장도 보고 의료 단체들도 면담을 해봤는데 하여튼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믿냐 그런 거 말았습니다. 근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한 장의 명함은 경남일보 이용구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계신데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지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 개청됐습니다. 근데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정치권과 그 연구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지금 지역 갈등 양상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전, 충남 언론인은 반대의 질문을 할 것 같아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고 지역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처가 좀 정비가 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에서 일부도 반발, 충남에서 반발을 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냐 또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 수원 지역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북부, 동부 또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그때도 좀 많이 시끄럽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하더라고요. 제가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도지사로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뭐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긴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해수부 얘기를 좀 하면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해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합니다.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고, 그래도 그게 소위 남방 한계선 뭐 이래가지고 그 남방 한계선이 점점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 그 남방 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그러니까 호남, 영남, 뭐 강원도, 뭐 경북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나아요 사실은. 근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균형 발전해서 대전, 세종 뭐 이런 쪽으로 충남으로 집중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 중에 하나 해수부, 사실 부산이 해수부가 있기는 또 적정하죠. 또 지금 특수한 어려운 상황이고, 그 하나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거 절대 안 돼. 다 가질 거야 우리가. 저는 우리 대전, 충남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전, 충남도 세종도, 그러니까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에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온 기관 중에 그 중에 한 개 옮기는 거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제가 있는 뭐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니 대전 갔으면 됐지, 대전에서 딴 데 갈 거면 인천 와라, 그 말이 되겠어요?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인구도 경제도. 그런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갈 거라면 저는 이런 뭐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오해할까 봐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해사법원 얘기,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잖아요. 뭐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둘 다 하면 되지. 둘 다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또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과 연구기관을 다 한쪽으로 몰자,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화근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한데 좀 머리를 싸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OBS 배혜수 간사께서 나오셔서 정치외교 안보 분야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 명함을 한 장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뽑히면은 뭐 저기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질문 기회를 얻는 걸 아마 아, 그래요? 더 반기시는 듯합니다. 미디어 팬의 김소정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 여소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 야소였죠.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또 처음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선호하는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지요.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 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뭐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언제나 뭐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뭐 심지어 20몇 % 절대 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뭐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믿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 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냐? 사실 뭐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뭐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이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가 한 일에 뭐 반사적 측면이 있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뭐 비리를 찾아내는 것, 뭐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서 있는데 여기 앞에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가 뽑기를 한 번만 더 하자라는 긴급 민원이 와서 네, 마지막 질문을 벌써 마지막 됐어요. 한번 저희 이제 기자분 질문을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아까 배수 기자님께서 한 번 더 그 민생 경제 분야가 조금 질문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한 분 더 추첨해 주시면 네. 네. 울산신문 김응삼 기자님이십니다. 근데 좀 민생경제 관련한 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기자분들의 의견이 있긴 한데, 네, 자유롭게 여쭤봐 주세요. 네. 울산신문의 김응삼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신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5급 삼특 체제 관련해서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5급 삼특 체제는 아마 뭐 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이 극을 몇 개 더 만들자. 영남에, 예를 들면 부울경, 동남권이죠. 또 충청권, 그 다음에 호남권. 그러면 5극이 되죠. 서울까지 합치면. 대구 경북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이제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그래서 5극 3특 체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지방 균형 발전의 이제 핵심 정책이죠. 충청권 메가시티, 또 대구 경북 통합, 또 부울경 동남권, 광주 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선.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정주 여건,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이 될 텐데 제가 이제 각 지역을 다니거나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뭐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국 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걸 빙자해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시되 네.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죠. 네, 통신사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내고 있었거든요. 네네. KTV 채널A,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미디어팬, 강원도민일보, 오청신보, 그러게. 경남일보, 울산신보 이렇게 외신 지방이 많이 맞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방지가 많은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번에 중앙지와 네, 중앙지 통신사 예, 이런 데 좀 하시죠. 제가 조금 균형을 분배를 해볼까 싶습니다. 중앙지 쪽에서 손 들어주시면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는 걸로 다 드시네요. 근데 어딘지 제가 모르니까. 네, 약간 이쪽 연합뉴스나 이런 데 못하지 않았어요? 네, 연합뉴스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네. 아까 어디 뉴시스라고 했어요? 네, 뉴스원은 아까 마찬가지로 통신사인데 간사분이라서 질문도 제일 처음에 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연합 뉴시스는 했고 뉴시스는 뉴스원? 안 했고 뉴스원이 했습니다. 네. 그럼 뉴시스 또 네, 어디? 뉴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하고 일단 뉴시스 먼저 합시다. 네, 일단 연합 아까 손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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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너하지만 사소하지 않고 소수의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인 차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선호하시는 타운홀 미팅 등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이른 과제라면 생활동반자법이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네, 안 할 걸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걸 할지 또는 다른 단위가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이런 건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활동반자법이나
전 생활동반자법은 전에 우리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디라고 했죠? 네, 아까 뉴시스 말씀하셨었죠. 뉴시스 기자분 어디 계시면 이걸로 저희가 네.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하는 그래야 될 것 단계로 같아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2시부터인가 아마 우리 야5당 그 5당 간담회가 또 잡혀 있어서 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그 한 가지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많은 이제 외교 모델을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엮여서 그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조금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 이제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좀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시장일 때, 뭐 기초단체장일 때도 해외 교류 사업을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뭐 권한이 요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좀 외교 분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성남시장 때 2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2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그럽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니 뭐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가 어딨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뭐 이러면서 저도 그냥 필요할 때 쉬자. 이렇게 해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못 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막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정하긴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 아닌데 아무 때나 뭐 영 힘들 때는 좀 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또 하필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좀 쉴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체제가 이제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항해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겨요. 이제 그 체제를 그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휴가 때 여러분들 따로 한번 자유롭게 뵐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네. 네. 하실 말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네, 하진 않으셨고요.
네, 사실 할까요, 말까요? 그럴까요? 저희 근데 아까 아니 저한테 대변인 마음대로 하세요. 뽑기 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하나만 공지를 드리면 저희 국민사선 질문을 할 시간도 없어서 요거는 저희가 어차피 국민과의 대화를 맞습니다. 마련을 할 거라서 오늘 없을 뿐이지 조금 밀린다라는 공지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송종호 기자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질문요. 아주 30초 아니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예,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입니다. 아까 서울 이제 수도권 가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목마른데 소금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닷물. 바닷물. 수돗물이 아니고 바닷물. 소금물. 소금물. 바닷물. 소금물.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 다음 수준의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이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기존에 돼 있던 거에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억제책,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도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 질문과 대답으로 인해 수석실과 대변인실이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예감을 해봅니다. 민생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기자들과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 소통하는 자리 가져봤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지만 준비한 시간은 훌쩍 넘긴 시간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혁명들도 세계가
놀란 눈으로 지켜볼 만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은 마치겠습니다.